네. 제가 지금 아, 화면 공유가 네, 권한이 있군요. 네, 예. 공유하겠습니다. 네, 됐어. 네. 네, 제가 이번에 그 연구한 주제는 어린이의 영상 미디어 이용 자기 조절의 위치는 부모의 미디어 관련 요인입니다. 그래서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어린이들의 그 미디어 이용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어린 그 영아기부터 사실 핸드폰, 모바일을 통해서 영상을 본다던가 아니면은 조금 더 지난 시기에는 아이의 이제 과이용, 과몰입 이런 것과 관련해서 부모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게 되고 사실 초반에는 부모들이 부모의 필요에 의해서 아니면은 아이한테 이제 좀 더 다양한 경험을 시켜주기 위해서 영상 미디어를 이용하도록 했지만 그것이 나중에는 아이들이 이제 과의존하는 상태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20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 관련 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유아동의 27.3% 정도가 과위험, 의존 그 위험군 정도로 이제 나타났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점점 더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게 최근에는 그 태블릿 PC 그리고 모바일 엄마들의 뭐 아빠들의 핸드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도 그 가정에서 그 공통으로 이용하는 TV가 아니라 이런 그 미디어를 이용하면서 뭔가 개인화된 미디어, 그러니까 혼자 그 아이가 계속 뭔가를 보게 되고 그리고 하이퍼링크로 인해서 뭐 유튜브에서 계속 다음 영상으로 이어진다던가 뭐 이런 걸 통해서 더 이제 중독이 가능한 그리고 중독의 위험이 더 높아지는 상황에 빠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이전의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그 연령이 어릴수록 그 대응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미디어 과다 사용이 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계속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이용은 이후에 아이의 그 사회 정서적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어떤 공격성을 높인다는 그런 결과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부모들의 이제 적절한 지도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부모들이나 아이들이나 모두 그런 미디어를 어떻게 잘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중독되지 않게, 과몰입하지 않게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런 교육을 받고 싶다라는 얘기도 지금 한 80% 이상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연구들을 보면 어쨌든 그 나이가 어릴수록 그 어린이들의 미디어 이용에 있어서 부모가 가장 강력한 요인이라는 점을 꾸준히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모가 계속해서 아이가 커가기 때문에 부모가 무언가를 제한하고 이런 것만으로는 사실 이후에 중독, 과몰입 뭐 이런 것들을 막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커갈수록 자기가 스스로 미디어 이용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조절하는 게 필요하죠. 그런 것들을 바로 자기 조절력이라고 합니다. 이게 영어로는 셀프 컨트롤이라는 표현도 있고 셀프 레귤레이션이라는 표현도 있는데 최근에는 주로 셀프 레귤레이션이라는 그런 표현으로서 자기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무언가를 조절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부모가 무언가를 제한해서 보지 않는, 중독을 막는 그런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지 않는 방식이 중요한데 이런 것들을 키우기 위해서 그렇다면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부모의 어떤 요인들이 아이의 이런 자발적인 그 자기 조절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인가 요거에 좀 초점을 맞춰봤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존의 연구에서는 아이의 이런 미디어 사용과 관련해서 부모의 인구 통계학적, 뭐 인구 사회학적 그런 변인들을 주로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요. 저는 이것과는 또 달리 어떤 부모의 미디어 관련 변인들이 아동의 그 미디어 이용 자기 조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 조절 같은 경우는 그 외부의 자극에 대해서 자신의 감정이나 사고,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개인적인 그런 기질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계획하고 점검하고 평가하고 이런 걸 통해서 자기가 조절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만 3에서 한 5세 사이에
점점 형성이 되기 시작하는데 자기조절 발달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부모의 양육 행동, 사회 경제적 수준, 그리고 어린이 자체의 그런 내적 그 인지 능력이라던가 이런 내적 요인에 있어서도 영향을 받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조절 같은 경우는 뭐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자기조절의 세 가지로 분류가 되어 왔는데 지금 현재 그 미디어의 이용 이런 부분들은 행동적 자기조절이라는 측면에서 연구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모의 어린이 영상 미디어 이용에 대한 태도를 좀 살펴보면요. 사실 뭐 다들 부모로서 판단을 하시겠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무슨 메타버스 시대다, 4차 산업혁명이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좀 원활하게 그리고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라면서 이제 좀 긍정적인 그런 관점을 갖기도 하지만 또한 이게 너무나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미디어가 갖는 그런 뭐 어떤 선정성 뭐 이런 문제들 때문에 또한 부정적인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의 그 미디어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사실 어린이한테 그 미디어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이용량을 증가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이용량이 증가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어떤 중독의 위험이 증가되고 자기조절은 좀 부족할 수 있다는 이런 가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봤을 때는 부모가 어린이에 대해서 뭔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지지를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자기 조절이 잘 발달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디어에 대해서는 이제 부모가 어떤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또 그 자기 조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 부분은 좀 더 탐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그 부모의 미디어, 어린이 영상 미디어 같은 경우에 사실 어린이가 뭐 가져다가 스스로 보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허락에 의해서 발생을 합니다. 즉, 그 어린이의 미디어의 그 초기 경험은 사실 무조건적으로 부모가 쥐어지는 경우가 많고 사실 이후에도 한 만 2세, 3세, 4세 이때쯤에 집에서 TV를 없애본 경험들을 조금씩은 해보셨을 거예요. 일부러 다 차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어린이의 미디어 이용 같은 경우에는 부모의 그런 허용이 굉장히 중요한 변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여러 조사들을 보면요. 부모가 그 아이들한테 미디어를 허용하는 그 상황이 대체로 엄마가 집안일을 하게 했을 때라던가 뭐 아니면은 엄마가 좀 쉬기 위해서 뭐 아빠도 쉬기 위해서 이게 왜냐면은 뭐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일수록 그리고 아빠가 아이를 주 양육할 경우에 더 스마트 기기를 쉽게 허락하는 경향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보면 사실 부모의 필요에 의해서 아이들에게 영상 미디어를 허락하는 그런 경향도 보입니다. 그런데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린이의 발달을 위해서 뭐 아이들이 흔하게 보는 그런 프로그램들 아니면 흔하게 하는 게임을 우리 애만 안 할 경우에는 뭔가 좀 소외될 것 같은 그리고 뒤처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고 애들끼리 뭔가 얘기도 안 될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아이를 위해서 뭔가 영상 미디어를 허용하는 경우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를 해봤을 때 그 미디어의 이용 시간 증가는 자기 조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한편으로 또 아이를 위한 목적으로 특히 어떤 교육적인 목적으로 인한 증가는 부모의 지지를 얻어서 자기 조절 발달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즉 부모의 허용 요인이 어린이의 미디어 이용의 자기 조절 발달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도 아직까지는 밝혀지지 않은 부분입니다. 또 부모의 그 미디어 중재 방식과 관련해서도 자기 조절이 발달이 되거나 아니면은 좀 미흡하게 발달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적절한 감독과 통제는 아이의 그 자기 조절 발달의 중요한 선행 요인인데요. 그 부모가 아동의 생활과 행동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그리고 아동의 행동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지도하고 감독할 때 아이가 스스로 올바른 그 행동과 장기적인 목표를 위해서 사고와 정서,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발달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적절한 통제 역할은 아이들이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부모가 모델이 되어 어린이의 자기 조절 능력을 높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중재 방식은 또 지금까지 나온 것들로는 뭐 제한적 중재 방식, 뭐 설명적 중재 방식 또는 이것은 교육적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교육적 중재 방식 그리고 같이 보는 코뷰잉
그런 중재 방식 이렇게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나타나 있는데 그 중에서 시청량 자체를 줄이는 것에는 제한적 중재가 가장 효과적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한적 중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부모가 완전히 통제를 하는 상황이라서 이 프로그램은 보지 마, 이제는 그만 봐,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기 때문에 시청량을 줄이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사실 부모가 계속 뭔가를 차단하게 되면 아이는 커갈수록 뭔가 반발심도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장기적으로는 어떤 뭔가 자기 조절력을 기르는 데는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가 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좀 검토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런 이론적 배경들을 살펴봤을 때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들을 제가 선정해봤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미디어 이용에 대한 태도는 어린이의 미디어 이용 자기 조절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리고 허용 이유는 어린이의 영상 미디어 이용 자기 조절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리고 허용 이유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의 필요에 의해 그리고 아이의 필요에 의해 이렇게 2가지로 나눠서 구분을 해봤고요. 그리고 연구 문제 3번에서는 부모의 중재 방식을 3가지로 나누어서 지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회사 조사 엠브레인을 통해서 서베이를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아이들의 성별 그리고 연령을 전부 다 만 4, 5, 6세를 골고루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들을 대상으로 해서 1,020명의 유효 설문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메저먼트 같은 경우는 부모의 어린이 미디어 이용에 대한 태도들, 그리고 허용 이유, 중재 방식, 자기 조절력 이런 것들은 각각 이러한 논문들에서 다 이미 이용이 됐던 것들을 가져왔고요. 이거를 설문 결과를 다중 회귀 분석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응답자들을 보면 대부분이 30, 40대 부모였고요. 그리고 학력은 전문대 졸업 이상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맞벌이인 경우, 외벌이인 경우가 반반씩 차지했고요. 월 가구 평균 소득이 350만 원 이상이 65% 이상으로 대체로 안정적인 경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측정 문항의 신뢰도가 다음과 같이 보고가 되고 있고요. 지금 문항은 대체로 이런 것들을 물어봤습니다. 태도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생각한다,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또 부모의 허용 이유 같은 경우에 아이의 필요에 의해서 허용한다가 지금 간접 경험을 하는 한 방법으로 새로운 것을 배우기 위해 이런 것들로 지금 구성을 해봤습니다. 여기를 보면은 정보 탐색 등 학습에 도움을 주기 위해가 가장 높은 평균 점수가 나오고 있는 걸 보고 있습니다. 또 부모의 필요에 의해서 아이한테 허용한다는 답변은 사실 아이의 필요에 의해서 허용한다는 답변보다 전부 다 점수가 조금씩은 더 높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나의 휴식을 위해, 나의 업무에 집중하기 위해 이런 것들이 지금 평균 점수가 좀 높게 나오고 있고요. 또 중재 방식 같은 경우에 교육적으로 한다가 지금 이렇게 주로 설명해 준다 이런 내용들이고요. 또 제한적 중재 방식 경우에는 끄라고 얘기하고 시간을 제한하고 그리고 보는 걸 금지하고 이런 방식입니다. 또 공동 시청 같은 경우에는 같이 보고 또 근처에 있고 이런 것들을 주로 공동 시청의 방식으로 측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용 조절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항으로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을 그만두지 못한다. 아니면 너무 많이 본다. 스스로 조절을 한다. 그리고 재미있어도 어쨌든 해야 할 일이 있을 때는 보지 않는다. 라던가 그걸 끝난 다음에 무엇을 할지 생각을 하고 있다. 약간 이런 부분들을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연구 결과를 보시면은요. 대부분의 것들이 상관관계가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용 조절과 태도, 그리고 허용 이유들과 태도, 이런 것들이 대부분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지금 회귀 분석을 돌렸을 때도 지금 대부분이 유의한 개수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표준화 개수, 비표준화 개수가 전부 다 이제 보고가 됐고요. 그리고 유의 확률로 보시면 지금 태도가 0.001 수준에서 아이의 자기 조절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부모의 긍정적인 태도가 분명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쪽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중재 방식에서 봤을 때 제한적인 중재 방식이 아이의 그 자기 조절 능력을 길러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중재 방식 중에 같이 보는 방식 역시 지금 자기 조절 영역을 길러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이 내용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지금 분석 대상으로 삼은 그 부모들이 둔 아이들의 그 나이가 만 4에서 6세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대체로 부모들이 같이 보고 같이 보면서 사실은 제한적으로 이제 그만 보자 뭐 어머 그 재밌네 뭐 이런 얘기들을 같이 하면서 공동 이용과 그리고 제한적이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은 요거를 제가 제작을 한 다음에 이거는 다중 회귀 분석을 이제 한번 돌려봤는데 그 이후에는 실은 제가 조금 더 분석을 계속 해봤습니다. 그래서 유계적 회귀 분석도 좀 돌려봤고요. 근데 유계적 회귀 분석을 돌렸을 때는 그 부모 필요에 의한 것은 거의 무조건 다 마이너스가 나와요. 지금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부모 필요에 의해서 아이한테 보여주는 경우에는 아이의 자기조절 능력을 기르는 데 있어서는 매우 부정적으로 나왔고 그것이 모든 개수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유의미한 영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계적 회귀 분석을 돌렸을 때는 그 교육적으로 중재하는 방식은 모델에서 나중에는 좀 빠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가 좀 나왔었고요. 꾸준히 중재 방식 중에 그 제한적인 중재 방식이 아이의 자기 조절 능력을 기르는데도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여기에서 이제 해석에서 조금 주의해야 될 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아이의 연령이 반드시 고려돼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청소년 시기의 아이들한테 만약에 중재 방식을 리스트릭트한 것을 쓴다면 이거는 지금 전혀 다른 연구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자기 조절 능력을 형성하고 키워나가는 아주 어린 연령의 유아 때에는 지금 부모의 그 미디어에 대한 태도 그리고 어떤 제한적인 시청 그 중재 방식 그리고 같이 공동 시청을 하는 중재 방식이 점차 아이의 자기 조절 능력을 기르는 데는 도움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이런 부분들이 제가 간단하게 여기 정리를 해놨고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긍정적인 태도는 시청량을 늘려서 자기 조절에 부적인 영향을 가질 수도 있고 강혜심의 연구처럼 지적 태도가 있었는데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쨌든 지지 효과로 인한 자기 조절력 향상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연구 문제 두 번째에 대해서도 부모의 필요에 의해서 미디어를 허용할 경우에는 어린이의 자기 조절이 감소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고요. 아이의 필요에 의해서 미디어를 허용할 경우에는 자기 조절이 증가하고 있긴 했습니다. 즉 부모의 필요에 의해서 영상 미디어를 이용하는 것은 아이 자기 조절 발달에 매우 부정적이지만 아이를 위해서 이용할 때는 어쨌든 약간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디어 중재 방식 중에서는 말씀드렸듯이 그 교육적 중재 방식이 그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 요거는 지금 그 위계적 회귀 분석을 해본 결과를 제가 여기에 요거 하나는 같이 좀 논의할 필요가 있어서 포함시킨 거고요. 네. 어쨌든 많은 연구에서 그동안 어린이 미디어 이용에 대해서 그 미디어를 이용하는 주체가 어린이였기 때문에 어린이 중심으로 한 그런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졌었는데요. 어쨌든 이 연구를 보면 부모 요인이 매우 어린이의 그런 미디어 이용 그리고 그것을 조절하는 자기 조절 능력을 형성하는 데도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 중심의 미디어 허용 방식의 그런 유해성이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부모들에게 교육을 하고 어쨌든 새롭게 인식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린이 영상 미디어 이용과 관련해서 미디어 이용의 그 조절력, 그러니까 자기 조절력의 중요성과 이것과 관련된 논의가 좀 더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한 80%의 부모들 그리고 아이들이 미디어 관련 교육을 받고 싶어 했는데 거기에 이런 부분들을 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장석준 교수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논문 잘 들었고요. 제가 보기에는
어떤 논문의 어떤 구성적인 부분이라든지 어떤 설문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뭐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 뭐 이 연구 주제에 대해서 뭐 최근에 이제 미디어 기술 발달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 그다음에 모바일 기기 사용의 어떤 확장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어린이들, 특히 이제 아동, 그 미취학 아동까지도 이제 어떤 모바일 기기의 어떤 사용으로 인해서 어떤 발생될 수 있는 많은 어떤 문제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거기서 부모가 어떠한 역할들을 해 주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이슈가 많이 그 발생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좀 시적절한 연구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이 부모의 요인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가 이제 뭐 적극적 중재라든지 제한적 중재, 공동 사용 뭐 이런 어떤 기존에 논의됐었던 많은 그 연구에서 사용했었던 어떤 그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하는지에 대한 어떤 그 실증적 연구를 통한 어떤 의미성도 갖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우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전문이 아니고 이제 PPT 자료를 제가 받았던 부분이 좀 있어서 정확한 논문의 어떤 그 평가라든지 뭐 이렇게 그런 부분들은 좀 제한적인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 뭐 이론적 고찰 부분도 뭐 자기 조절력이라든지 어린이 자녀 미디어 이용에 대한 부모 태도, 그다음에 어린이 영상 미디어 허용 목적이라든지 뭐 이런, 그다음에 중재 유형과 자발적 이용 조절 이런 어떤 개념들을 잘 저기 하면서 이론적 고찰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근데 이제 몇 가지 제가 이제 궁금한 부분도 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제언 드릴 그 부분도 좀 같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그 종속 변이인으로 어린이 어떤 자발적 미디어 이용 조절을 아까 설문으로 이제 그 하셨는데, 그 설문 문항 부분에 있어서 측정을 하실 때 요인 분석 자체를 실시를 하셨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 요인 분석 그 자료는 이제 말씀을 안 해주셨기 때문에 그 요인 분석을 해서 어떤 문항들이 이제 묶여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논의도 같이 좀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또 좀 연구가 좀 더 디테일한 어떤 형태로 좀 발전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부모의 어떤 그 어린이 그 자녀들의 미디어 이용의 어떤 뭐 중재 역할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 일정 부분 독립변인이라든지 매개변인으로 부모의 미디어 이용 경향성, 뭐 유튜브 시청의 중시청자인지 경시청자인지에 따라서도 그 부모의 태도 자체가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다음에 게임 사용에 있어서 뭐 지금 보니까 연령대가 30대, 40대 부모님들 같은데, 지금 그 연령대 같은 경우는 뭐 스타크래프트라든지 리니지 같은 거를 많이 이제 20대부터 뭐 10대부터 이제 쭉 하셨던 그 부모 연령대가 아닌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한 게임에 대한 어떤 인식 자체가 어린이 자신의 어떤 자녀의 미디어, 모바일 미디어의 이용에 어느 정도 이제 영향력을 좀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한 부분들도 한번 좀 추가적으로 뭐 연구를 하실 수 있으면은 그런 부분들도 뭐 독립변이나 매개변인으로 한번 그 좀 고려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다음에 이제 부모가 그 뭐 다양 요즘 이제 뭐 미디어 교육과 관련돼서 지금 뭐 시청자 미디어 재단에 계시는 박사님도 그 참여를 하셨는데, 부모가 미디어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영향력을 좀 행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좀 측정을 해서 변인으로 한번 좀 보면은 조금 유익한 어떤 결과치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결론 부분은 지금 제가 풀페이퍼를 보질 않아서 뭐 지금 있는 상태에서만 좀 말씀을 좀 드리면은, 뭐 전통 미디어와 관련된 어떤 이런 부모 중재에 관련된 그 연구들은 많이 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이제 모바일을 대상으로 그 연구가 많이 안 됐다라고 지금 서론에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그런 이 집 본 연구가 그러면 기존의 어떤 전통 미디어를 대상으로 연구가 되어졌던
연구와 어떤 차이점을 보이는지에 대한 부분도 좀 서술이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서술 이미 하셨을 수도 있지만요. 이제 PPT만 보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데, 그다음에 뭐 연구의 어떤 실질적인 적용 분야라든지, 그다음에 학술적 의미성 이런 부분들도 같이 논의가 되어져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조금 뭐 어려운 어떤 그 제언일 수도 있는데, 향후 그 후속 연구로 그 어린이들을 진짜 대상으로 한 어떤 뭐 인터뷰라든지 뭐 좀 설문조사가 좀 힘들다라고 하면은 뭐 인터뷰 정도, 아니면 뭐 학교 선생님이나 뭐 유치원 뭐 선생님들의 어떤 그 도움을 받아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그 실증 연구도 한번 좀 고려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어린이들의 수능성이라고 하는 변인도 이 부모 중재의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부모님 말을 잘 듣는 어떤 경향성을 갖고 있는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와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부모 중재의 어떤 그 영향력의 크기라고 하는 부분은 분명하게 차이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부분에서 좀 말씀도 좀 추가적으로 더 연구가 되어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리고 뭐 좀 더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 또 변인을 좀 나눠서 좀 연구되었으면 하는 어떤 부분 자체가, 근데 유튜브 시청하고 게임 사용 이것도 조금 다르게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한 부분들 자체를 조금 뭐 최근에 와서 이제 아동들이 뭐 미국 같은 경우는 그 메타버스와 관련된 게임들이 많이 로블록스라고 하는 것을 한다라고 하고, 뭐 국내에서도 뭐 제페토 뭐 이런 것들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와 유튜브 시청하고는 또 다른 어떤 결과물이 또 나올 수 있는 측면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좀 후속 연구나 뭐 이런 부분에서, 아니면 지금 뭐 연구를 더 추가적으로 애드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으면 이런 어떤 좀 그 변수들을 한번 좀 고려를 해보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네, 잘 들었습니다. 정확하게 많은 것들을 지적해 주셨는데, 현재 연구의 어떤 보완해야 될 부분, 앞으로 이제 좀 추구해야 될 그러한 연구 방향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셨습니다. 시간 생각보다 좀 빠르게 흘러가는데, 그 좀 핵심적인 내용만 좀 추려서 좀 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그 선생님께서 첫 번째로 그 요인 분석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요인 분석을 실시를 했고요. 다른 그 분석, 그러니까 다른 설문 문항에 대해서는 대체로 뭐 기존의 연구에서 사용됐을 때 그 요인과 특별히 다른 부분이 없었는데, 지금 그 부모의 허용하는 이유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요인 분석에 따라서 그 부모 필요와 아이 필요로 제가 그 요인 분석에 따라서 첫 번째와 두 번째로 해서 나눈 거고요. 네, 어쨌든 가장 첫 번째로 추출된 요인은 아이의 필요에 의한 것이었고, 두 번째로는 이제 부모 필요에 의한 것이 나오고, 나중에 이제 좀 나온 것들 요인들 중에는 뭐 아이의 즐거움, 그러니까 그 즐거움이라는 것들이 아예 좀 이렇게 좀 별도로 또 나오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요인 분석을 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네, 논문에서는 좀 더 보고를 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그 선생님이 말씀해주신 그 부모의 미디어 이용의 경향성이라던가 이런 부분들도 네, 지금 요 미디어 경향성까지는 제가 고려를 못했는데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단 제가 이 이후에도 좀 분석을 계속 더 정교하게 하려고 지금 돌려보고 있는 중인데, 통제 변수로 아이의 성별이나 부모의 경제력, 학력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통제 변수로 넣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그 자기 조절이라는 것이 미디어 이용량과도 어쨌든 관련이 분명히 있는 것 그렇죠. 같아서, 네, 그리고 뭐 이런 중재 방식이라던가 태도라던가 이런 것들도 미디어 이용량에 영향을 미치고, 또 이 이용량에 따라서 또 이 자기 조절의 영향도 달라질 것 같아서, 요거를 이제 또 뭐 매개 변수라던가 이런 걸 통해서 지금 다시 또 분석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남자아이냐 여자아이냐에 그렇죠. 따라서 그 그게 또 이용하는 그 중요할 수 있죠. 경향이라던가 예,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달라질 것 같아서 이 요인들을 전부 다 성별 요인을 조절 변수로 넣어서 또 한번 다시 돌려보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지금 조절 변수에 대한 부분은 별다르게 나온 부분이 좀 없었던 게 있고요.
매개 변수를 넣었을 때는 어쨌든 좀 유의미한 결과가 또 나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연구를 앞으로 더 정교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던 대로 그 아이의 그런 성향과 요 중재 방식의 차이, 그리고 부모의 성향과 중재 방식의 차이가 분명히 나타날 수 있고, 거기에서의 그 아이와 부모의 그 성향적인 그 상호작용에 의해서 아이의 자기 조절 능력, 그리고 그 미디어 이용 방식 이런 것들이 분명히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네, 앞으로 3년 동안 연구를 할 거기 때문에 네, 꾸준히 더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런데 요 연구들은 일단은 제가 앞에 그 제목에도 썼지만 영상 미디어를 일단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V라던가 뭐 유튜브라던가 어쨌든 영상으로 보는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서요. 게임에 대해서는 제가 또 따로 이제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네, 그러면 바로 제가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작년에 이제 청소년 미디어 이용 실태 및 대상별 정책 대응 방안 연구 초등학생 연구를 하면서 제가 이제 맡은 부분이 사실은 질적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등학생 고학년이죠. 초등학생 4, 5, 6학년 학생 20명과 그 부모 20명을 같이 이제 면접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면접을 했느냐면은 이제 부모가 자녀를 데리고 오는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데리고 오면은 서로 이제 그 다른 방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부모하고 인터뷰를 하고 이제 같이 공동 연구진으로 참여했던 분은 이제 아이들하고 인터뷰를 하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 발표에서는 제가 이제 뭐 그 애들 인터뷰 내용은 빠뜨렸지만 인터뷰하기가 좀 쉽지는 않더라고요. 초등학교 고학년만 하더라도. 그래서 합성 뭐 어린이 특히 유아는 더 힘들겠죠. 그래서 어쨌든 뭐 겨우겨우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이제 초등학생 고학년하고는 이제 그전하고는 많이 이제 다른 게 아까 이제 김상수 교수님이 그 연구했던 부분이 이제 사실은 그 어린이들이 직접 이제 미디어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잖아요. 대부분 이제 부모가 이제 이렇게 지어주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제 초등학생 고학년만 되더라도 그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비율이 거의 우리나라 한 70% 이상 넘어가는 것 같아요. 중고등학교 가면 거의 90% 이상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들이 이제 직접 스마트폰을 사용하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너무나 이제 통제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지난번에 이제 이거 양적 연구도 제가 이제 발표를 했지만 그때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부모의 그 설명력이 되게 낮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 김장수 교수님 발표한 그 결과를 보면은 거의 뭐 R 스퀘어 값이 거의 한 30% 가까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의 영향이 크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이 가면 갈수록 부모의 영향력이 계속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에는 도저히 뭐 지금 초등학교 우리 한국 사회 현실에서 비춰볼 때 초등학교 고학년이면은 부모 입장에서 뭐 참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까지 참 어떻게 보면 왔다는 뭐 얘기할 정도로 이게 좀 심각하다는 얘기죠. 시간이 없어서 그냥 그 결과 위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부모 배경 정보가 나와 있는데 한 분 빼고는 다 이제 여성들이었고요. 어머니들이 이제 대부분 나왔죠. 그리고 이제 그 이게 이제 가정의 미디어 환경도 상당히 이제 뭐 그 잘 갖춰져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자녀의 휴대전화 사용을 보면은 이거는 그 부모가 이제 답한 거죠. 여기 이제 뭐 많이 사용하는 애들은 뭐 4시간까지도 사용하고 뭐 5시간까지 사용하는 애들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많은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 없는 경우도 있긴 했는데요. 뭐 많지는 않았고. 그래서 이제 그 가정 내에서 부모가 도대체 어떻게 그러면은 자녀의 미디어 이용을 중재하는지를 본 거죠. 봐서 좀 중재 방식을 좀 표로 좀 보여드리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냥 일일이 다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해봤는데 여기 뭐 보시면 알겠지만 그 제한적인 중재 방식이 아무래도 많았는데 여기 보면 이제 특히 이제 이 강제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앱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앱을 깔아서 아예 미디어 이용 시간을 통제하는 경우가 많았고, 특히 이제 게임 같은 경우는 뭐 아예 그냥 알람을 설정해 놓고만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저희 집처럼 아예 감시 카메라 설치하는 경우는 없더라고요. 저희 집은 지금 거의 감시 카메라를 사가지고 애들을 지금 감시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선민 박사님이 그쪽에 지금 연구를 하고 계시다가 지금 제 사례를 뭐 얘기해 줄 수도 있는데, 실제로 뭐 당장 제 집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집사람이 밖에 나가는 경우는 애들이 뭘 하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감시 카메라를 코스트코에 사가지고 그걸 이제 달아놓으면 이게 감시가 되거든요, 원격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도 있죠. 근데 많은 부모들이 아마 저 같은 경우 아마 한 사람들이 꽤 있을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 정도로 뭐 심각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느끼는 거는 이게 부모 세대의 문제가 많아요. 아까 이제 앞서 연구 결과에서 흥미로웠던 부분이 이제 부모의 필요성이 결국은 부모가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애들한테 이렇게 하는 경우 스마트폰을 막 하도록 하는 경우가 그 자기 조절 능력 이용을 떨어뜨린다라고 그러잖아요. 되게 부모가 편의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부모의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이게 부모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그만큼 이제 자녀에 대한 관심이 적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뭐 하여튼 기본적으로 막 집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들을 좀 이렇게 해보면은 다 이게 설명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집사람이 그 핸드폰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뭐 통화하거나 뭐 카톡 보내고 이럴 때. 근데 그 틈을 노려가지고 애들은 막 또 미디어를 이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뭐라고 그러면은 아니 뭐 엄마는 뭐 이렇게 이용하는데 왜 우리는 못해요? 뭐 이런 식으로 따지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게 책임이 부모한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부모가 기본적으로 좀 잘못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그 부모 세대 그 생각들을 자꾸 하는 거예요. 우리 때는 이런 식으로 안 놀았어. 우리 때는 뭐 밖에 나가서 놀고 공도 차고 예를 들면 뭐 술래잡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 뭐 이런 식의 전형적인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이것들이 저는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그 자녀 세대가 갖고 있는 그 디지털 원주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부모가 사실은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세대와 다르게 자녀 세대는 지금 지금 자녀들은 이런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미디어를 많이 할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또 제가 이래저래 연구를 해보면은 청소년들이 이제 미디어를 많이 이용하는 이유, 동기, 우리가 이용과 충족이라고 해서 동기가 학업 스트레스 해소를 많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애들이 정말 이런 학업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이런 미디어를 많이 이용하는 거구나.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것들을 사실은 공감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미디어를 이용하는 것 자체가
학업에 방해되고 공부에 방해되고 비생산적이고 낭비적인 일로 대부분의 부모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계속해서 좁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애들은 이걸 통해서 스트레스를 풀고 또 이게 재미있는 놀이고 뭐 문화로 자리 잡았는데 뭐 어떻게 하란 말이야. 그러니까 애들 입장에서는 보면은 그럼 당신 애들은 뭐 그때 그 상황에서는 그러면 밖에 나가 잘 놀고 그렇게 했지만 우리 세대는 달라요. 부모 세대하고는 달라요. 우리는 이런 디지털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게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아주 일상생활이고 이게 문화고 이게 여가 시간을 보내는 방법이고 뭐 이렇게 지금 사실은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러니까 부모가 자기의 어떤 살았던 방식대로 자녀의 그 삶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부모의 좀 그런 어떤 사고방식들을 깨뜨려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계속적으로 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미디어 교육이 강화돼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적극적 중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적극적 중재는 뭐냐면 이제 대화라든지 뭐 이런 그다음에 교육 이런 거에 초점을 두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적극적 중재를 보면은 여기서 나와 있지만 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단점 위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점에 대해서는 잘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 얘기했던 미디어가 사실은 청소년들에 미치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잘 얘기 안 하고 야, 유튜브 보면 안 돼. 가짜 뉴스 많아. 그다음 게임 많이 하면 중독돼. 뭐 공부에 방해돼. 그다음에 뭐 너가 미디어 이용하면 특히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여학생 있는 가정 같은 경우는 야, 이상한 놈들 득실거리니까 절대 뭐 SNS 이용하면 안 돼. 뭐 조심해. 뭐 눈이 나빠져.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예 이제 여기 보면은 아예 방치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방치는 그냥 이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방치한 게 아니고 여기 보면 나와 있지만 너무나 많이 시달렸다는 거야. 싸우는데 애들이 미디어를 하는 걸 가지고 이제 싸우는데 너무 지쳤다는 거예요. 지쳐가지고 나버렸다는 거예요. 너 마음대로 해. 이 경우가 이 부모 오해의 경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뭐 마음껏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되게 부모의 보면은 미디어 이용 시간이 엄청 많아요. 거의 뭐 6시간 가까이 되죠. 뭐 엄청나게 이제 많이 이용하는 거죠. 여기는 뭐 휴대전화가 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여기는 이제 태블릿 PC나 뭐 이런 PC 뭐 이런 걸로 이제 이용하는 거죠. 우리가 잘못 가지고 있는 생각이 휴대전화가 없다고 해서 미디어 이용을 안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휴대전화가 없으면 다른 걸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휴대전화가 없다고 해서 뭐 미디어 이용을 전혀 안 하고 뭐 이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눈여겨본 건 부모 16이에요. 다양한 중계 방식을 사용하는데 이제 유튜브로 역사를 잘 보는 편인데 뭐 이런 것들은 되게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그래서 이제 같이 뭐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같이 검색도 하고 책도 같이 찾아봐 주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되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뭐 같이 이제 공동 이용하는 것도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청소년 시기인가 특히 이제 중학교 시기는 이게 방치는 도저히 뭐 안 될 것 같고요. 어떤 식으로든 개입을 해야 되는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규칙의 일관성 사실은 이런 연구 결과들도 있더라고요. 규칙을 이제 많이 정하잖아요 집에서. 그러면 이게 일반적으로 가야 되는데 뭐 이랬다 저랬다가 막 들쑥날쑥 어떤 너 딱 하루에 2시간만 해 주말에. 근데 이게 딱 2시간만 하도록 딱 해야 되는데
뭐 어떤 데는 또 3시간, 4시간까지 뭐 하도록 하고 뭐 이렇게 들쑥날쑥 하는 것보다는 일관되게 가는 게 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뭐 부모와의 갈등은 사실 뭐 말할 나위도 없고 뭐 게임 아이템 구매에서의 갈등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하여튼 갈등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걱정스러운 시선 되게 많죠. 특히 이제 뭐 앞서 얘기했지만 건강 문제, 그다음에 중독 문제, 뭐 이런 부분들을 많이 얘기를 하고 이제 특히 이제 부모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 아까 이제 앞서 뭐 김장수 교수님 그 미디어 이용을 이제 스스로 통제하는 게 사실 중요한데 도대체 어떻게 하면은 이제 그걸 이룰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 좀 뭐에 대한 욕구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저도 뭐 부모 입장에서 되게 쉽지 않은 문제인데 이런 부분들 정말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건지 뭐 기다리다 보면은 시간이 흐르고 막 대학교 막 이렇게 되고 성인 되고 이러면 알아서 다들 잘 하잖아요. 근데 시간 이게 뭐 그냥 기다려야 되는 문제인지 아니면은 뭐 지금 참 적극적으로 뭔가 좀 개입을 해야 될 단계이긴 한데 부모 입장에서는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야. 너무 힘든 거야. 그런 어려움들을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모가 좀 그 앞서 얘기했지만 자녀 세대에 대한 어떤 이해가 일단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공감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너무 미디어를 부정적으로만 바라보는 부분들을 좀 지양을 해야 돼요. 미디어가 갖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강조할 필요가 있고 부모가 좀 사실은 관심이 있다면 좀 적극적으로 그런 좋은 콘텐츠를 찾아서 좀 추천을 해주고 또 뭐 시간이 된다면 같이 또 뭐 게임을 같이 해본다든지 아니면 같이 뭐 유튜브를 보면서 좀 서로 얘기도 나누는 사실 이런 것들이 좀 되지 않으면은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부모들 스스로가 사실은 이제 그 미디어 이용을 줄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 집 같은 경우는 그 정말 애들 앞에서는 좀 스마트폰 이용하지 말자라고 서로 약속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또 안 지켜지더라고. 그래서 뭐 이게 참 필요한데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좀 되도록이면은 아이들 보는 앞에서는 좀 핸드폰을 이용하지 않는 게 되게 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하여튼 좀 부모의 어떤 중재나 개입은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고 우리 그 이성민 박사님 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너무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이 뭔가 되게 고민이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 들으면서 약간 웃기도 했지만 뭔가 진짜 그 답답함이 참 여러모로 뭔가 해결되지 않은 지점이어서 안타깝다는 생각도 들고 그러는데 그냥 제 뭐 그 써주신 그 글에 대한 것들 그냥 몇 가지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 저희 짧은 의견을 좀 몇 가지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그 여기 논문 제목이 그 초등학생 부모의 자녀 미디어 이용에 대한 중재 방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중재 방식에서 어떤 거를 좀 얘기를 하고 싶으신지가 약간 확실히 좀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야말로 중재 방식에 대한 탐색적인 연구를 하신 건지 아니면 중재 방식이 뭐 애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걸 얘기하시는지 그런 것들이 좀 분명하게 드러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초등학생이라고 이제 아까 서두에 초등학생이랑 부모랑 이제 세트로 인터뷰를 하셨다고 하셔서 뭐 초등학생 인터뷰가 들어간 줄 알았는데 이제 그거는 별도로 처리를 되셨다고 했는데 그게 좀 더 같이 들어가서 뭔가 이렇게 좀
같이 분석이 됐으면은 또 더 재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잠시 들었고요. 여기 지금 써주신 거에는 그러니까 이론적 논의가 를 약간 서론에서 같이 녹여주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그 중재 형태를 얘기를 하시면서 뭐 제한적 중재, 적극적 중재, 뭐 공동 이용 약간 많이 쓰이는 건 이걸 해주셨는데 그 분석해 주신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또 뭔가 중재 방식별로 분류를 하신 것 같지는 또 않아서 이거를 어떠한 기준으로 좀 그 결과를 분석을 하신 건지 좀 궁금한 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내용에 보면은 제한적 중재,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통제를 하는 방식이 그러니까 선행 연구에서 인터넷 중독이가 연관이 있다, 그 정적 연관이 있고 또 스페인 연구 결과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어떤 적극적으로 부모가 통제를 하는 방식이 자녀의 디지털 리터러시를 이게 저하시키고 그 결과적으로 어떤 온라인에서의 어떤 위험이나 기회를 감소시키는 되게 부정적인 영향으로 발현이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선행 연구로 인용이 되고 있는데 실제 이제 부모님들이 그 연구하신 거 보면은 제한적 지지 내용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여기 어떤 적극적 중재도 들어가기도 하지만은 근데 많이 얘기하시면서 또 선생님이 약간 톤은 약간 제한적 지지를 지지하시는 듯한 이런 톤이어서 이거는 또 이론적 논의와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잠시 들었고 그리고 이제 여기 새로운 중재 형태로 어떤 부모의 감시나 참여적 학습을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한국의 제한적 중재라는 것이 그러니까 제한적 중재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이게 사실은 해외에서 얘기하는 걸로 이제 해서 얘기를 하는데 한국에서 이제 여기 지금 보시면 앱에 대한 얘기도 하시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게 과의존을 막기 위해서 이제 앱을 얘기를 한다고 하지만은 실제 제가 이제 인터뷰를 했던 친구들 얘기나 아니면 뭐 그동안 청소년 인권이나 그런 것들 많이 얘기하신 분들을 보면은 그건 사실은 정말 철저하게 감시하고 통제하는 형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냥 막연하게 감시 통제로만 생각을 했는데 실제 그 친구들이 얘기 들어보면은 정말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내가 길 가다가 너무너무 예쁜 고양이가 있는데 막 그걸 찍고 싶은데 인터넷 시간이 다 이미 휴대폰을 막아놔서 아무것도 찍을 수 없고 아무 행동도 할 수가 없고 학교에서 오는 알람, 친구들의 연락도 받을 수가 없고 그리고 심지어 내가 지금 인터넷에 접속을 했는데 부모가 접속한 걸 알고 바로 차단을 해버려서 친구들이 다 있는 데서 나는 그게 튕기쳐 나가는 경험들을 하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굉장한 분노와 그리고 부모니까 나를 믿지 못하는 거에 대한 실망, 막 배신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토로를 하고 또 부모가 나를 계속 감시한다는 생각에 대해서 되게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서 제가 그 인터뷰한 친구들은 4학년, 5학년,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친구들이었는데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봤을 때 어떤 한국에서의 제한적 지지라는 것들은 약간 거의 그 해외에서 얘기하는 제한적 지지와는 다른 거의 감시에 가까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려를 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또 아까 선생님이 얘기하신 거가 좀 그 전체적인 것과 약간 다 배치되는 게 그러니까 앱을 설치한 것, 그러니까 어떤 한 부모가 상담을 통해서 이제 앱의 존재를 알게 돼서 앱을 설치해서 이해를 조절을 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들을 되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시는데 사실 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앞에서 얘기한 것과는 또 되게 좀 배치가 되는 부분이어서 그 좀 읽으면 살짝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있었고요. 저도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게 단순히 미디어 이용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갖고 있고 어떠한 양육 방식을 취하는가의 문제와도 굉장히 많이 맞닿아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전적으로 일관성 없음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사실 그냥 뭔가 귀찮거나 자기가 힘들거나 아니면 뭐 애가 울거나 이럴 때 달래주는 거 대신 이제 그렇게 해서 뭔가 입을 닫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시선을 돌려버려서. 그리고 또 한편으로 조건을 걸어서 네가 이거 다 끝나면 네가 뭘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걸 보상으로 주는데 근데 되게 아이러니한 거는 스마트폰 미디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걸 또 보상으로 활용하는 그러니까 되게 앞뒤가 안 맞고 또 그 와중에 본인은 엄청 사용하고 이런 되게 모순적인 것들이 너무 많이 드러나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게 뭔가 부모들이 그런 것을 깨닫지 않고 계속 애들을 쪼으면은 답은 없고 더 서로 감정만 상하고 안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또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아까 김창숙 선생님이 발표하신 거에서도 이제 그러한 것들을 얘기하시긴 하셨는데, 그러니까 애들이 부모가 너무 많이 사용하는 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부모의 미디어 이용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여러 가지 층위로 애들한테 미친 영향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는 것도 되게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 약간 궁금한 건데요. 대체적으로 미디어에 대해 부정적인 것들을 많이 설명을 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미디어의 장점을 설명하는 것들이 미디어 이용이 좋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미디어의 장점을 설명하는 것들이 어린이들의 미디어 이용과 관련해서 어떤 부분에서 좋은 건지 좀 설명을 듣고 싶은 부분이 있고요. 근데 뭐 앞에서 이제 어떤 스페인 연구 결과나 그런 것들에서 이제 디지털 리터러시를 연구를 하는 게 있었는데, 사실 지금 써주신 거에서는 이제 선생님 결론에서 뭐 이것들을 미디어 리터러시 증진 방안으로까지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결론으로 가기에는 좀 많은 단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이 좀 약간 잘 드러나지 않거나 생략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어떤 미디어 리터러시의 증진까지 가려면은 약간 그 중간 과정에 대해서 더 설명을 해주시는 것들이 좀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주 훌륭한 코멘트 감사드리고요. 뭐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되게 중요한 부분, 특히 이제 아까 그 앱을 사용하는 어떤 통제 방식이 사실은 감시나 통제와 다름없다. 그 부분은 저는 뭐 전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뭐 부모 입장에서는 워낙 이제 뭐 이게 아무리 설명을 해도 뭐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진짜 이건 어떻게 좀 뭐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뭐 야 2시간만 이용해. 안 돼. 꼭 3시간, 4시간. 그러니까 너무나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저 같은 사람 입장일 거야. 뭐 너무나 지쳐가지고 지쳤어. 그럼 뭐 강제적으로 하는 수밖에 없지. 그래? 그럼 강제적으로 할게. 그게 참 한국 사회에서 특히 이제 나타나는 문제인데,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아시안 국가들도 다 그래요. 일부가 아시아 국가들 이렇게 분석한 논문들 이렇게 보면은 똑같더라고, 똑같아.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지금 이제 연구를 하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을 참 권리 침해의 문제로 봐야 되는 건지는 좀 한번 좀 또 논의가 좀 한번 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 참 불가피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까 그 부모의 적극적 중재에서 이제 장점을 얘기하는 부분들이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아까 서로 이제 공감을 하는 부분들이 참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제가 얘기를 드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정적 얘기만 자꾸 하면은 너 이거 지금 미디어 이용하는 게 뭐 시간 낭비고 공부에 방해돼, 눈 나빠져, 뭐 또 뭐 쓸데없는 또 뭐 허위 정보에 또 현혹돼 가지고 이상한 얘기 뭐 자꾸 하게 돼. 뭐 실제로 그런 걸 경험하니까 유튜브 보고 막 애들이 뭐 어떻더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경우 저도 경험해 봤거든요. 애들이 뭐 그런 걸 경험하니까 부모 입장에서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는 뭐 물론 이제 그것도 하나의 방식이긴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자녀와 공감하고 소통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 좀 긍정적인 부분들을 좀 많이 얘기를 해주면은 뭐 예를 들면은 그 유튜브에는 너가 필요한 정보들을 많이 얻을 수 있고 뭐 그래 게임 하면은 너 예를 들면 뭐 요즘 로블록스 뭐 마인크래프트 초등학생들 많이 이용하는데 너 좀 창의력이 길러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제가 가정에서 뭐 어떤 식으로 표현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좀
그런 것들도 해주면서 좀 게임하고 있으면 같이 좀 게임하는 것도 좀 들여다보고, 야, 이게 뭐, 너 무슨 게임이야? 오, 이렇게 잘하네? 뭐, 좀 자녀가 얘기하는 게임 세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할 수 있게 되고, 사실 그렇게 해야 이제 이게 소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애들 미디어 이용하는 걸 너무 좀 멀리 떨어뜨려 놓고 부모들이 계속해서 이제 하는 부분에서 저는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애들이 이렇게 게임, 저희들 같은 남자애들이니까 게임을 많이 이용하는데 실제로 게임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가가지고 제가 관심을 보이고, 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게임을 잘 하는 편은 아니지만 뭐 이렇게 물어봐주고 하면 또 되게 또 좋아해요. 막 얘기를 또 쏟아내요. 게임에 관한 얘기, 뭐. 그리고 이제 유튜브 같은 경우도 사실은 유튜브도 좋은 콘텐츠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뭐 위안을 얻는다고 그래야 되나?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세바 씨 같은 세상을 바꾸는 뭐 시간, 뭐 이런 좋은 프로그램들 그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위안을 얻고, 뭐 어른들 같은 또 되게 또 역사, 특히 이제 역사에 관심 많은 부분들은 이제 많은 학생들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역사를 많이 또 알 수 있어요. 사실 좋은 콘텐츠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들 사실은 같이 좀 봐주고, 그러면서 좀 부모가 관심을 가져야지 그냥 야, 이거 보면 안 돼, 무조건 뭐 봐서는 안 돼, 뭐 이런 콘텐츠는 안 돼, 뭐 이렇게 해가지고는 지금의 문제를 저는 극복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우리가 올해 이제 저희들이 한 건 아니지만 경인교대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 연구소에서 그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 참여형 소셜 리빙 랩을 한번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부정적인 생각들,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깨트려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소셜 리빙 랩 참여를 통해서 부모의 인식들이 많이 나중에는 바뀌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이게 조만간 12월 말에 이제 보고서로 나올 텐데. 그래서 그 앞으로 아마 시청자 미디어 재단에서도 부모 교육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해서 뭐 이거는 소통하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그러면서 뭐 서로 고민을 얘기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시청자 미디어 재단에서도 아마 부모 교육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기획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이런 좀 부모들이 이렇게 좀 저 같은 부모들이 좀 참여해서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해결책을 좀 모색해가는, 꼭 전문가들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그 부모들 스스로가 문제 얘기를 해야 돼요. 스스로. 그죠? 좋은 전략이 있으면 얘기를 하고 나누고 공유하고 이렇게 해야 그 문제들이 좀 해결될 것 같아요. 예, 토론 고맙습니다. 예, 그러면 뭐 시간이 거의 뭐 1시간 가까이 흘렀네. 예, 오늘 뭐 예, 참여해 주셔서 고맙고요. 제가 이제 그 내년도에 이제 그 부모 미디어 교육에 관한 책을 하나 좀 준비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관심 있는 분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연락 드릴 테니까 한 책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이제 저희 학회에서는 그 인공지능 디지털 플랫폼 시대 미디어 리터러시의 이해라는 책을 지금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11월 말에 그 책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방송학회 영상 미디어 교육 연구의 기획으로 책이 이제 11월 말에 발간될 예정이고요. 그 내년에는 이제 부모 미디어 교육에 관한 책을 제가 한번 저희 또 연구의 이름으로 한번 써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좀 많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